반갑습니다. 예, 모치민의 인자입니다. 오늘은 수요일인데, 수요일 맞죠? 수요일 맞네요. 설날 다음 날이네요. 한국에서는 내일까지 공휴일인가요? 그렇죠? 베트남은 아마 이번 주 일요일 날까지 쉬고 다음 주 월요일이나 화요일부터 관공서들은 일을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일반 회사들은 그보다 며칠을 더 놀 수가 있어요. 뭐 한 주도 쉬는 회사도 있더라고요. 주변에 보니까. 어제는 오후에 배가 고파서 시내 나가봤다니까 그래도 시내는 좀 문 열어놓은 가게들이 좀 있더라고요. 저녁 먹고 좀 놀다가 그렇게 돌아왔습니다.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 신랑분들이 물론 이제 뭐 저희들은 뭐 쉽게 말해서 전문가들이니까 얘기를 들으면 바로바로 이제 이해가 되지만 신랑분들은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우리 회사가 이제 우선 화상 통화하고 그 다음에 이제 카톡으로 뭐 짧게는 한 달, 뭐 길게는 한 3, 4개월 카톡으로 교제를 할 수도 있어요. 뭐 그거를 뭐 몇 달 이렇게 정해놓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카톡으로 교제한 후 그 다음에 이제 베트남에 들어와서 소개팅을 하고 그리고 이제 또 한국에 들어가서 본인이 원하시면 또 그런 교제 기간을 짧게는 3, 4개월, 길게는 제가 기억하기로 최고 길게는 1년 넘게 교제한 친구도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베트남에 와서 처갓집에서 이제 결혼하는 그런 방식으로 저희들은 진행을 합니다. 이렇게 진행한다 그러니까 그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이제 제가 특정 회사를 밝히지는 않겠습니다만서도 그 회사는 그러니까 이제 그게 달라요. 그 회사들은 보면 이제 보통 이제 제가 이제 파악하기로 한 3가지 타입이 있어요. 다 이제 보면은 이제 연애 후 결혼합시다. 그 다음에 교제 후 결혼해요. 이렇게 이제 얘기들은 합니다. 자기들은 그렇게 진행을 한다고. 그리고 많은 한국에 있는 회사들이 최근에 이제 그런 식으로 진행을 해요. 근데 안에 내용을 들어가 보면은 좀 다릅니다. 제일 첫 번째 회사는 이제 어떤 식이냐면 주로 이제 제가 이제 북쪽하고 그리고 이제 호치민에 꽤 큰 회사들이 있어요. 이 방법을 씁니다. 이거 무슨 말이냐면 교제는 하는데 우리 회사처럼 프로필을 보고 한국에서 화상을 통화를 하고 이렇게 해서 교제를 하고 또 그 다음에 교제하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그냥 직접 옵니다. 신부들을 직접 와서 만나고 그 다음에 결혼까지 한 2달 정도의 2달, 3달 정도의 이제 교제 기간이라고 해야 되나? 그렇게 하시는 회사가 있어요. 아주 유튜브에서도 그 회사가 유명하죠. 제가 잘 아는 사장입니다. 저하고 한 20년 정도 전부터 알던 사장인데 그런 방식으로 진행을 합니다. 왜 그럼 그런 방식으로 진행을 하냐? 즉 한마디로 말해서 물론 이제 표면적인 이유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한국의 이제 국제결혼법률상 신부들의 프로필을 이런 이제 홈페이지나 이런 데 이제 게시를 못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렇게 한다 그러는데 그건 아니고 사실은 이제 그렇게 하는 이유는 그 아가씨들이 자기들이 모집하고 관리하는 회사가 아니고 마담이 모집하는 회사입니다. 마담하고 일을 해요. 그러면은 왜 적성 만남을 할 수밖에 없냐면 이제 지난번에도 말했다시피 그 마담이라는 사람들이 자기하고만 거래하는 게 아니에요. 그 회사도 마담을 이제 호치민 같은 경우에는 보통 한두 명의 마담하고 거래만 하면 다 됩니다. 그럼 다 연계가 돼 있으니까 가능한데
아이폰이나 이런 데 조금 달라요. 그러면은 많이 거래하는 회사 같은 경우에는 마담이 뭐 한 8명, 10명도 거래하는 회사들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은 뭐 그 회사만 그렇게 마담들, 여러 명의 마담들하고 거래하냐? 그게 아니죠. 뭐, 마담도 여러, 뭐 수십 개, 뭐 좀 많으면 100여 개의 회사하고 거래를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프로필을 제공을 하고 뭐 해도 실제로 그 신부들이 자기가 왔을 때 뭐 만날 수 있을지 없을지. 왜냐면 그게 이제 호치민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기숙을 하고 있는데, 하이퐁 같은 경우에는 그 결혼 시장이 열린다고 하면 신부들이 쭉 이제 오토바이 타고 별도로 이렇게 개인적으로 오는 이제 그런 방식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신부가 나올지 안 나올 줄 몰라요. 그리고 그 신부가 뭐 있는지 없는지도 알 수가 없죠. 그걸 뭐 맨날 나가서 체크해서 뭐 또 체크한다고 해서 오늘은 있었는데 자기가 간 다음에 그 다음에 다른 회사에서 온 누군가와 매칭이 될 수도 있는 거니까요. 그래서 이제 그게 이 사람 있습니다 없습니다를 이제 잘 얘기를 안 해요. 그냥 오시라 그래요. 왠지 왜 그러냐면 이제 있다 그랬다가 이제 없으면 신랑들 입장에서는 뭐 이제 좀 별로 좋게 생각을 안 하겠죠. 그게 이제 그러다 보니까 뭐 이제 그냥 예 오세요 하고 한국에서도 이제 그냥 갑시다 하고 와요. 그럼 와서 고르는 거예요. 이제 뭐 똑같아요. 뭐 쉽게 말하면 지금 이제 속전속결 결혼하고 똑같은데 이게 뭐가 다르냐? 바로 결혼하지 않는다는 거죠. 매칭이 되고 나면 이제 뭐 약혼식까지 올리는 회사도 있는데 보통 보면 이제 그렇게 잘 안 합니다. 그냥 그러고는 뭐 이제 뭐 뭐라 그러죠? 뭐 데이트하고 놀다가 한국으로 돌아갑니다. 네. 한국으로 돌아가서 2달 정도의 교제 기간을 이제 준다고 이제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왜 그럼 2달이냐? 뭐 이게 그 어떤 뭐 2달이면 되고 석 달, 넉 달, 5달은 왜 안 되는 거냐? 이게 쉽게 말해서 회사에서 관리 비용을 줄이기 위한 게 딱 2달이에요. 무슨 말이냐 하면 그 2달 동안 여기 호치 이제 베트남에서 혼인신고를 다 해요. 혼인신고를 해서 이제 2달 후에 신랑이 들어와서 바로 결혼 서류에 사인하고 결혼식까지 올리고 딱 나가면 2번만 들어오는 거잖아. 이게 뭐 3개월이 되고 4개월이 되고 하려면 이제 문제가 발생하는 게 뭐냐면 베트남도 서류라는 게 이제 그 유효기간이라는 게 있거든요. 보통 보면 이제 3개월을, 거기도 3개월이에요. 그러면 어떤 서류를 발급받았는데 이게 3개월 지나면 이제 못 쓰는 거예요. 그럼 다시 발급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럼 이제 뭐 신부 쪽에서도 당연히 또 멀리 집에까지, 왜냐하면 우리나라처럼 뭐 인터넷에서 두두두해가 발급되는 게 아니고 고향으로 가야 되고 뭐 이래야 되니까 이제 그런 게 좀 이제 한 거죠. 그리고 이제 회사 입장에서는 이제 뭐 교육비, 기숙사비 이런 거를 받지만은 그게 이제 만약에 뭐 보통의 회사들은 좀 길어져가 6개월, 7개월 간다고 해서 교육비, 기숙사비를 더 달라고 하시면 좀 힘들 거예요. 또 뭐 잘 주지도 않을 거고, 또 왜냐하면 그게 이제 저희들처럼 이제 한국의 신랑들하고 다이렉트로 거래를 하는 게 아니고 한국에 회사가 있다 보면 그 회사에서 이제 그 신랑한테 이제 말하기가 좀 껄끄러운 거죠. 그래서 2달이라는 기간을 주는 겁니다. 2달 있는 동안에 뭐 2달 동안 그 신부가 어떤지 뭐 이런 것도 이제 보고, 그러고 나서 이제 물론 뭐 그 신부가 어떤지 2달이면은 보면 약간 이제 좀 짧은 감은 있죠. 짧은 감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왜 그렇게 하는 이유는 그런 서류의 이제 기간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게 뭐 신랑 한 명을 해서 하면은 상관없지만 그게 아니라 신랑이 뭐 한 달에 뭐 4명 오고 10명 오고 하면 이렇게 해서 들어가는 이제 그 비용이라는 걸 무시 못 하거든요. 이제 관리비가 되겠죠. 그런 걸 뭐 무시할 수가 없죠. 그래서 이제 2달이라는 기간을 주는 거고. 그러니까 이거는 쉽게 말하면은 속전속결로 결혼만 하지 않은 것 뿐이지, 뭐 쉽게 말해서 속전속결로 적석에서 만나서 약혼식하고 한국에 가서
그 사람들 한 두세 달 있다가 이제 돌아와서 다시 고향 집에서 이제 결혼식을 올리잖아요. 그거하고 별 차이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게. 그리고 두 번째, 물론 뭐 그 안에서 이제 적석으로 결혼식, 이제 약혼식, 원래는 이제 약혼식을 하고 첫날 밤을 치르고 이러면 안 되죠. 근데 이제 뭐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거의 모든 회사들이 약혼식이라고 치러놓고는 이제 첫날 밤을 치릅니다. 첫날 밤을 치르고 뭐 좀 멀리 가면 뭐 붕따오나 무인에 이제 뭐 약혼 여행이라고 하고 대부분의 그 약혼 여행도 아마 메콩강을 당일 코스로 갈 거예요. 가면 뭐 신랑들은 처음 보는 풍경이니까 나름 뭐 흥미가 있고 좋죠. 그렇지만 이제 제가 맨날 하지만은 신부들은 자기 집 앞에 나가면 다 보이는 게 그런 건데 그게 무슨 약혼 여행이고 뭔 특별한 감흥이 있겠어요. 그럼 그것도 뭐 왜 하냐? 제일 첫 번째, 돈을 빨리 받기 위해서 그럽니다, 회사에서. 그리고 왜 그런 신혼 약혼 여행이라는 걸 가냐? 가장 저렴하게 듭니다. 그 투어로 해서 이렇게 묶어가지고 그 팀에 보내면요, 죄송하지만 하루에 10만원도 안 듭니다. 그럼 뭐 10만원이 뭐예요? 그냥 한 2, 3만원이면 퉁퉁 치죠. 그렇게 해서 그렇게 보내는 거,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래서 별반 차이가 없다는 거고, 그냥 말만, 만나서 교제한 후에 이제 뭐 결혼식을 한다. 이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 또 하나의 이제 두 번째는 요즘 한국에서 이제 최근에 가장 많이 이제 진행하는 방식인데, 우선 화상통화를 이제 한국에서 합니다. 먼저. 이제 화상통화를 하죠. 화상통화를 하고 나서, 이제 베트남 이제 카톡 두 사람이 매칭이 되면 카톡으로 교제를 합니다. 카톡으로 교제를 하고 그럼 이게 뭐 짧게는 뭐 한 달, 두 달, 뭐 석 달 이렇게 돼서 이제 신랑분들마다 이제 그 뭐라고 그러죠? 이제 뭐 자기들 일정을 잡을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일정 잡고 나면 이제 베트남에 들어와서 바로 신부집에서 결혼식이나 약혼식을 합니다. 이게 이제, 그럼 이것도 이제 쉽게 말하면, 그 다음에 이제 뭐, 결혼소를 하러 한 번 더 들어올 수 있겠죠. 이것도 한 번 내지 두 번이면 끝나죠. 그럼 이거를 한국의 업체들이 이 방법을 선호하는 이유는 첫 번째, 한 번만에 끝낼 수도 있어요. 즉 베트남에서 혼인신고를 먼저 안 하고, 한국에서 혼인신고를 하게 되면 신랑이 한 번 방문하고 끝낼 수가 있어요. 이렇게 되면 이제 신랑한테는 이제 물론 뭐 바쁘고 이런 사람한테는 그 나름대로의 장점도 됩니다. 그리고 또 이제 그 전체적인 이제 말하는 업체 비용은 똑같겠지만 뭐 개인 비용이나 이런 게 당연히 이제 적게 들어가게 되는 거죠. 왜? 한 번 방문하면 뭐 어떤 회사들은 한 번 방문하면 100만 원을 뭐 든다 정도, 100만 원 정도 든다고 얘기를 하는데 100만 원 가지고는 택도 없습니다. 그 사람들은 무슨 그걸 아니 비행기 값만 해도 6, 70만 원인데 뭐 좀 싸면 한 50만 원 뭐 하겠지만 비행기 값만 해도 50만 원인데 여기서 뭐 하루 이틀 있다가 합니까? 짧으면 뭐 3박 4일, 길면 4박 5일, 5박 6일인데, 거기서 50만원 가지고 뭘 어떻게 산다는 거죠? 자,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나는 좀 불만인 거죠. 왜 그렇게 하냐? 전체적인 경비를 싸게, 쉽게, 실제로 그 비행기 값이나 뭐 거기 와서 신랑들이 쓰는 거를 회사에서 주는 게 아니잖아요. 신랑들이 쓰는 거잖아요. 자기가 개인적으로 방문하는. 그러면 왜 이렇게 하냐? 이게 이제 신랑들한테는 어쨌거나 결혼 비용에 이제 신랑들은 다 플러스해서 얘기를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뭐 어떤 사람은 자기가 결혼이 끝나고 나서 결혼하니 끝나고 나니까 뭐 3,500이 들었더라, 4,500이 들었더라, 뭐 3,400만 원이 들었더라 이렇게 얘기하는 게 두 번 들어오고 나서는 그렇게 별 일이 없습니다. 뭐 자기가 뭐 비즈니스를 타고 오고 여기서 뭐 5성급 호텔에서 자고 해도 그렇게 들릴 일이 없어요. 그럼 뭐냐? 그게 두 번이 아니라 세 번, 네 번이 된다.
그래서 그런 거니까. 근데 신랑들은 그렇게 얘기를 안 하겠죠. 전체를 다 이제 결혼식 비용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니까. 자, 그러면 이게 이제 우리가 생각하기에 뭐 나름 뭐 괜찮습니다. 뭐 이 방법이 그나마 이제 괜찮은데 우리 회사하고는 이제 좀 다른 게 있어요. 첫 번째 뭐냐면 그 사람들은 이제 뭐 아마 뭐 그 회사마다 좀 다르겠지만 이제 화상통화를 하고 나고 이래 되면 이제 계약금이라는 걸 입금을 해야 됩니다. 계약금을 입금을 하고 뭐 이렇게 하는데 지난번에 말씀했다시피 베트남에 들어오기 전에 보통 전체 금액의 한 70~80% 정도를 입금을 하게 됩니다. 그래야 이제 여기 와서 매칭이 안 되고 돌아가더라도 회사에서는 별로 돌려줄 돈이 이제 없는 거죠. 돌려줄 필요도 없게 되는 건데 그런 거고. 우리 회사의 좀 문제점은 뭐냐 하면 지금도 저희들이 카톡 배제하시는 분들이 이제 여러 분 계십니다. 최근에 뭐 며칠 전에도 두 분 계셨고 그분들이 아니고도 지금 이제 개인적인 이제 뭐라고 그러죠? 이제 저희들은 소개만 또 해드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뭐 자기는 두 분이서 알아서 할 테니까 소개만 해달라 이런 분도 계시고 그래서 꽤 여러분이 지금 카톡으로 배제를 하고 계신데 여기서 제일 큰 문제가 뭐냐 하면 한국에 있는 신랑들은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뭐 얼굴 뭐 직접 만난 건 아니잖아요. 직접 만나지도 않았는데 카톡 교제를 하게 되면 이제 카톡 교제 비용이라는 걸 입금을 받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걸 주기가 좀 꺼림칙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왜 이걸 이렇게밖에 할 수 없냐 하면 저희 회사 입장에서는 카톡 교제 하다가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리잖아요. 저희는 없는 일에 대해서 뭐 제가 그걸 하지 않습니다. 카톡 교제를 잘 하다가 신부한테 야 뭐 우리 둘이 그냥 알아서 하고 니는 기숙사에서 나오고 서류도 내가 잘 아는 사람이 있으니까 뭐 물어보니까 서류 하는데 뭐 한 200만 한 2~300만 원 든다 그러니까 그러면 그렇게 해서 하고 뭐 하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남자분들. 그러다 보니까 이걸 돈을 안 받고 해가지고 그런 경우가 몇 번 있었거든요. 물론 이게 결과가 좋은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코로나 때 딱 한 분이 이제 했는데 제가 알아요. 이제 그분이 뭐 여성분하고 아유 사장님 이제 저희 힘들어서 도저히 안 돼서 그만하겠습니다 한 거 그런 말을 할 때부터 제가 이제 그 여성을 만나서 들었어요. 왜냐하면 그 여성분 부모님이 저하고 아주 좀 각별하십니다. 근데 제가 그분한테 그랬어요. 카톡을 남겼어요. 걱정하지 마시고 제가 도와드릴 거 있으면 도와드리고 할 테니까 두 분 행복하게 잘 사시라고 지금 이제 얘기해놓고. 왜냐하면 그분 같은 경우에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거의 2년을 카톡 교제하고 이러면서 저희 회사에 준 거는 카톡 교제 비용만 줬지만은 신부한테 생활비를 매달 2년을 보냈어요. 그 돈만 해도 거의 한 달에 50만 원만 보냈다고 해도 600만 원이고 그러면 2년이면 거의 1000만 원이 넘어가잖아요. 그러니까 그 남자분 자체도 처음부터 그런 마음을 먹고 시작한 게 아니에요. 한 2년이라는 기간 동안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신부하고 만나서 결혼을 해야 되는데 이제 그런 비용들이 너무 부담스러웠던 거죠. 그래서 이해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분을 제외해놓고 나머지는 두 사람이서 그렇게 해서 성공한 커플이 없어요. 왜냐하면 첫 번째 여자분들이 그 남자분을 믿지를 않아요. 그렇잖아요. 뭐 얼굴 한 번 안 보고 그냥 화상통화하고 카톡으로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뭐 또 그런 사람들의 특징이 이제 자기가 옳다는 걸 얘기를 해야 되니까 이제 회사를 뭐 욕을 하잖아요.
뭐 회사에서 막 회사가 비싸고 어쩌고 저쩌고 뭐 사기꾼이고 막 이런 욕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신부 쪽에서는 아니 이상한 사람이 되는 거죠, 신랑이. 그리고 또 하나는 회사하고의 계약도 이렇게 쉽게 파기를 하는데 그 신랑이 자기하고 뭐 살면서 자기한테 잘해주고 뭐 그거하게 한다고 했는 약속들을 지키겠어요? 그렇게 생각해요, 여성분들은. 그래서 성공을 못합니다. 그러면 저한테 이제 왜냐하면 이제 그걸 그렇게 하다가 깨지면 이제 여성분은 저희들이 다시 소개할 일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다 얘기를 합니다. 그냥 카톡을 보내면 저희한테 다, 그럼 제가 이제 그 사람한테 얘기하면 이제 당연히 이제 뭐 계약 파기가 되겠죠. 근데 주로 이제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나이가 좀 많으신 분들이 주로 그렇게 하세요. 나이 젊은 친구들은 그렇게 안 하는데 나이가 좀 많으신 분들이 그렇게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문제가 이제 있다는. 그래서 또 이제 그 화상통화를, 왜냐면 한국에 있는 회사들은 그럴 필요가 없잖아요. 뭐 카톡을 연결을 하든 또 아니면 뭐 카톡도 그 회사를 통해서 이제 카톡을 보낼 수 있게 그렇게 또 해도 되는 건, 뭐 쉽게 말하면 뭐 그룹을 만들든지 뭐 이렇게 하면 되는 거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또 일단 뭐 계약금을 뭐 500이 됐든 700이 됐든 800이 됐든 먼저 입금을 해야 연결을 시켜주는 거니까, 뭐 중간에 그런다고 해서 그 신랑이 뭐 금전적으로 크게 이득을 보는 건 없잖아요. 자기가 베트남 가서 뭐 이런 걸 해야 되는 거니까. 아, 그리고 그 여담이지만 제가 하나 말씀을 드리면요, 보통 저희들이 이제 국제결혼 서류를 해주면 여기 지금 현재 에이전시든 아니면 베트남에서 서류를 전문으로 하는 애들이든 보통 200에서 250 정도 받습니다. 그건 저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그거를 뭐 200을 이제 다만 이제 우리는 그게 이제 다 포함이 된 거잖아요. 다 포함된 게 이제 1000만이라는 금액인 거고, 그거만 하나 딱 떼놓고 보면 200이라는 금액이 뭐 그 사람이 대단하게 싸게 하거나 이런 게 아니에요. 그냥 그거는 거의 뭐라 그러죠, 이제 좀 뭐 정해져 있다고 봐야 될 거예요. 그리고 이제 뭐 친구 가족들 비자를 하면은 그것도 한 200불 정도 되죠. 보통 친구 가족들 비자 신청하는 게 뭐 200불 아니면 뭐 500만 동 받는 이제 그 정도의 이제 거고, 딱 정해져 있어요, 시장가처럼. 그걸 뭐 더 받거나 덜 받고, 더 받거나 이러면 당연히 손님이 적겠죠. 덜 받으면 이제 그 또 여러 가지 뭐 서류 하는 거나 이런데 이제 또 내가 굳이 뭐 그 돈 적게 받아가면서 할 일은 안 되니까 그렇게 딱 정해져 있어요. 이제 그렇게 하시면 되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그 세 번째 방식이, 잠시만요. 제가 이걸 말을 이제 제가 뭐 그게 있는 게 아니다 보니까 말을 이제 그 하니까, 자, 그러면은 우리 회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사람들도 이제 물론 그 이제 안에 내면을 들여다보면 그 사람들도 경비 때문에 이제 그래요. 한국에서 2달 동안, 석 달 동안, 2~3달 카톡으로 교제하고 베트남에 와서 바로 이제 뭐 약혼식이든 결혼식이든 이걸 치르고 나면 경비가 많이 세이브가 되죠, 회사 입장에서는. 근데 이제 우리 회사는 그렇게도 안 하잖아요. 그냥 화상으로 이제 프로필을 먼저 보고, 남자분이 이 여자분을 마음에 든다 그러면 여자분한테 프로필을 전달하고, 그래서 이제 화상통화를 하고, 화상통화에 두 분이 이제 뭐 마음에 들겠습니다, 진행하겠습니다 이러면 이제 카톡 교제 비용이라는 걸 받고 이제 카톡 교제를 시작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뭐 2달이 됐든 석 달이 됐든 뭐 넉 달이 됐든 상관없이 들어오실 때 이제 소개팅 여행 비용비를 입금하시고 소개팅을 들어오시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그럼 그동안에 한 서너 달 이제 카톡으로 이제 뭐
2달이든 석 달이 됐든 카톡으로 주고받으면 이 여성이 기본적으로 그때 보는 거는 본인한테 관심이 있냐, 그리고 뭐 카톡을 빨리빨리 이제 하냐, 그리고 일상생활에서 뭐 조금 잔 거짓말 이런 거를 이제 하는지 안 하는지 알 수가 있는 거겠죠. 그리고 이것도 지금 이제 우리 회사 같은 경우에는 또 이런 케이스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딱 어떤 뭐 공산품을 만들어내듯이 공정 이름 이렇게 되는 건 아니에요. 무슨 말이냐 하면 카톡 교제를 하는 동안에 어떤 신랑분들은 신부분이 기숙사에 들어와서 먼저 한국어 공부를 하기를 원합니다. 근데 그렇지 않고 또 어떤 분은 카톡 교제하고 그 다음에 만나보고 그 다음에 이제 신부가 기숙사에 입소해서 공부를 하기를 원해요. 그러면 전자는 이게 이제 카톡 교제를 하면서요, 깨지는 커플이 10커플이면 한 2커플 정도 깨집니다. 카톡 교제 중에. 그럼 이게 왜 그러냐 하면, 쉽게 말해서 이제 그 여성분이 기숙사에 들어가 있는데 깨지는 커플은 잘 없어요. 보통 집에서 자기는 자기의 일상적인 뭐 회사도 다니고 일도 하고 이러면서 깨지는 이제 경우가 2커플이 돼요. 왜 이렇게 되냐? 기숙사에 들어오면 신부가 이제 한국어를 일단 먼저 배우잖아요. 그리고 이제 뭐 신랑이 카톡을 하거나 뭐 이런, 기숙사에 친구들도 많잖아요. 그러면 그 친구들이 이제 뭐 카톡하는 요령, 아침에 되면은 일어나면 카톡 먼저 보내고, 이런 것들이 이제 뭐 거의 노하우라고 해야 되나? 이제 이런 것들을 서로 알려주고 도와준단 말이에요. 그러면 좋은데, 이제 일반적으로 이제 집에서 회사 다니면서 이런 신부들은요, 제가 이제 그것도 문자로 신랑들한테 이해를 하라고 이제 문자를 먼저 보내는데, 일단 시차가 한 2시간 나잖아요. 그러면 아침에 뭐 눈 떠서 씻고 오토바이 타고 가고 뭐 또 회사에서 일하고 이러면 카톡을 그렇게 보내기가 쉽지 않을 겁니다, 아마. 뭐 우리처럼 뭐 지하철을 탄다든지 뭐 남이 운전해주는 뭐 택시를 타거나 버스를 타거나 하면 중간에 뭐 이렇게 할 수 있지만, 보통 여기는 이제 자기가 이제 오토바이를 운전해 가는, 오토바이 운전하면서 뭐 그 문자를 어떻게 합니까? 가끔 가다가 이제 오는 거는 확인도, 그건 어떻게 운이 맞아서 그냥 확인이 되는 거지, 뭐 신호등에 딱 걸렸을 때 뭐 이렇게 확인이 되는 거지, 그걸 오토바이 타고 가면서 뭐 이렇게 볼 일은 잘 없어요. 그리고 또 이제 그 회사의 일이라는 게, 우리도 회사 일을 하잖아요. 회사에서 하는데 뭐 일하는데 뭐 누가 중간에 문자고 핸드폰 가지고 이렇게 하면 그 좋아할 그 관리자가 뭐 있습니까? 없잖아요. 여기는 안 먹으면 다행이죠. 그러다 보면 이제 그 뭐 근무 시간에는 또 못해요. 그러면 이제 뭐 점심시간, 뭐 퇴근시간 이렇게 하는데, 여기도 우리도 옛날에 뭐 그랬지만요, 야근이나 잔업을 안 하면요 그렇게 괜찮은 월급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럼 이제 야근하고 잔업하고 저는 이제 오래 일해가지고 모르겠는데 뭐 30%, 70%, 뭐 공휴일날 뭐 100% 이런 걸 더 주는 거 아닙니까? 이제 그렇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뭐 어떤 분은 아니 뭐 카톡을 보내놨는데 뭐 대답도 없고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해서, 이제 보통 보면 이제 남자분들이 이제 중간에 이제 그만하자고 이제 얘기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희들은 가능하면 신부들도 물론 이제 이런 건 있어요. 신부가 직업이 아주 좋은 신부들이 가끔 있어요. 뭐 은행원이나 뭐 이런 뭐 좀 금융 쪽이나 이런데 이제 근무하는 신부들은, 선생님이나 간호사들이나 이런데 이제 일하는 그 신부들은 회사를 잘 그만 안 둘라 그럽니다. 왜냐하면 저 사람을 내가 만나보고 저 사람은 내하고 확실히 결혼까지 간다는 보장이 있어야 이걸 그만두지. 똘랑 카톡 교제 한다고 그만뒀다가 카톡 교제 한두 달 하다가 남자가 그만하고, 나 니하고 안 맞는 것도 안 하겠다 이러면 여자 뭐 어떻게 해요? 그럼 다시 취직해야 되잖아요. 근데 거기 뭐 은행이나 선생이나 병원이나 이런 게 너 그 사람 들어올 때까지 기다리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데에 있는 사람들은 잘 안 들어오려고 그래요. 근데 일반적인 보통적인 회사는 기숙사에 들어오라고 하면 싫어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남자분들이 이제 착각을 하니 이렇게 생각을 하십니다. 먼저 그러면 기숙사에 들어오고 나서 또 깨진다든지 또 아니면 이제 이러면 내가 생활비를 더 길게 줘야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안 그렇습니다. 똑같죠. 쉽게 말해서 뒤에 들어오면 왜냐하면 이제 기본적으로 한 5, 6개월은 기숙사에서 생활을 해야 돼요. 그래야 한국어 배우고 뭐 하고 시험 치고 이제 서류하고 이제 이런 기간이 있듯이 그러면 앞에 하면은 앞에 이제 그게 빨라지는 거죠. 네. 그러니까 조선 못 사요. 똑같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게 뭐 한 달 정도 뭐 더 주고 덜 주고 할 수는 있겠지만 이게 생활비에 더 들어간다 이게 들어간다 이런 거는 없어요. 다만 이제 그 남자분이 이제 카톡 교제를 중단하고자 했을 때 집에서 이제 뭐 이렇게 하고 있으면 따로 뭐 회사에 어차피 내 비용은 100% 보전이 되니까 뭐 상관은 없는데 개인적으로 신부님한테 준 돈까지 저희들이 회사에서 돌려드릴 수는 없는 거잖아요. 이제 그런 부분이 좀 더 들어가겠죠. 근데 뭐 그런 부분이 아까워서 뭐 하면은 항상 뒤에 방법을 쓰셔야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카톡 교제를 이렇게 쭉 하다가 베트남에 들어왔어요. 그러면 분명히 이제 어제도 이제 제가 이제 카톡 교제 이제 하고 있는 분들의 이제 신부들이나 신랑들과 통화하면 어떤 카톡 교제 하면 한 2, 3일 안 됐는데 두 사람은 굉장히 서로 좋아한답니다. 뭐 그건 뭐 개인적인 거니까. 그래서 이제 2달 정도 카톡 교제를 하고 들어오면 처음 만나는 것처럼 어색함이 없어요. 어떤 뭐 신랑 신부들은 중간에 이제 뭐 화상통화하고 뭐 이래가지고 부모님들까지 한테도 서로 다 인사를 했다고 그러던데 그런 분도 계시고 이제 그런 것들이 있어서 많은 장점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여기서 소개팅을 하고 한국에 들어가서 2달 내지 석 달 있다가 이제 신부집에서 결혼을 하면 그러면 길게 잡아도 한 5, 6개월 정도는 교제를 하는 기간이 되잖아요. 그럼 이게 아까 왜 제가 2달 정도는 조금 아쉬움이 있다고 얘기를 하냐 하면요. 자, 엄밀히 얘기를 해보자고. 얘가 남자친구가 있어요, 여자가. 그러면 기숙사에 들어와가지고 뭐 한 달 정도는 그 남자 안 만나도 될 겁니다. 그럼 속을 수도 있겠죠. 근데 이게 2달 되고 석 달 되고 넉 달 되면 헤어진 게 아닌다 하면서야 뭐 문자를 주고받든 전화 통화를 하든 또 아니면 뭐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 신부가 이제 뭐 고향에 내려간다고 거짓말하고 남자애하고 놀러가는 그런 케이스도 있어요. 없다고 말 못합니다. 이제 그렇게 되니까 이제 알게 되는 거죠. 또 심한 경우에는 기숙사 근처에 남자가 찾아오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 경우도 있으니 이제 그런 거를 다 하기 위해서 최소한 그래도 한 4, 5달 정도의 시간이 필요한 게 가장 합리적이지 않냐 하는 게 제 이유고요. 그리고 오늘 이제 뭐 그래서 선택은 제가 항상 하는 얘기지만 선택은 본인들이 하시는 겁니다. 어떤 방법이 좋은지. 그리고 아까 전에 제가 말했다시피 뭐 우리 회사에는 거기에 나와 있지 않지만은 뭐 소개만 해달라고 하면 소개비만 받고 소개만 해드립니다. 단 그거는 중간에 깨지든 어쨌든 간에 저희들한테 뭐 쉽게 말해서 뭐 좀 뭐라고 그러죠? 이제 뭐 돈을 돌려달라든지 아니면 뭐 그 돈을 보전이 된다든지 이렇지 않습니다. 그렇게는 안 합니다. 왜냐하면 두 분이 알아서 하겠다 그래서 두 분이 알아서 하다가 싸웠던 뭐 어쨌든 간에 깨졌는데 그걸 회사에다가 뭐라 할 건 없죠. 그래서 그 부분은 본인이 원하시면 그렇게 해드릴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이 어떤 여성이 가장 좋은 여성입니까?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어떤 여성이 가장 좋아요? 어떤 여성을 만나야 좋겠어요? 자, 대부분의 남자들이 그렇게 얘기하면 그렇게 뭐 이쁘고 착하고 뭐 이런 여자를 이쁘고 착한 거는 추상적인 거잖아요. 그 여자가 내 눈에는 이쁘고 괜찮아 보이는데 다른 사람 눈에는 이쁜 게 아닐 수도 있는 거잖아.
제가 딱 하나 말씀드릴게요. 어떤 여자를 선택하셔야 국제 결혼해서 후회도 없으시고 성공률이 가장 좋은가? 정답은 있습니다. 이거는 뭐냐? 자기하고 잘 어울리는 사람을 선택하시는 겁니다. 자기하고 잘 맞는 사람을 선택하셔야 돼요. 어떤 분 그럼 50 넘고 60이 다 되셨는데 초혼이든 재혼이든 뭐 애가 있든 뭐 그럴 거 아닙니까? 자기가 눈이 높답니다. 자기가 눈이 높아서 이쁜 여자를 자기는 원한답니다. 1950, 아니구나. 1967년생인가? 그런 좋은 남성분이 한 분 계세요. 공무원이고 연봉도 꽤 빵빵해요. 근데 초혼자예요. 근데 얼마나 웃기는지 아세요? 그분 저하고 지금 뭐 한 2년 가까이 됐는데 2년 넘었나 그래 됐는데 제가 이렇게 뭐 나이 한 30 몇 살 뭐 20대 후반 뭐 이렇게 소개하죠. 다 마음에 안 듭니다. 그래 놔놓고 자기가 나한테 보내는 신부들 보면요 깜짝깜짝 놀랍니다. 2006년생, 2007년생 이럽니다. 2005년생 이럽니다. 이 여성들한테도 안 되냐고 저한테 얘기합니다. 저 그러죠. 아니 그 여자가 왜 당신 같은 남자한테 결혼을 하냐고. 안 하죠. 그러니까 지금 시간이 2년, 3년, 지금은 이제 문자도 안 하고 뭐 저것도 안 합니다. 다른 회사를 통해서 결혼을 했는지 안 했는지를 모르겠지만 나이가 50 넘었는데 이제 19살, 20살짜리 아가씨면요 36년, 37년씩 차이네요. 20년도 인간적으로 차이가 많이 나는 거 아닙니까? 그래 되면 어떤 문제들이 발생하냐 하면요. 지금 2006년생, 2007년생 뭐 이런 아가씨들의 부모님, 아버지, 어머니 나이가 몇인지 아세요? 1981년생, 1980년도에서부터 85년생 요 정도 사이가 그 부모들이에요. 근데 사이가 1960년 뭐 1960년대 70년대 후반의 남성이다? 그러면서 자기는 눈이 높다? 그건 눈이 높은 게 아니죠. 그건 눈이 높은 게 아니고 정신을 못 차린 겁니다. 예? 뭐 남성분들 중에는 그런 말 할 수도 있겠죠. 내가 그런 여자가 좋다는데 니는 돈 받고 해주면 되지 이런 얘기 하겠죠. 돈 받고 해주면 끝입니까? 그러면 돈 많이 주시면 돼요. 근데 안 그러실 거잖아요. 그런 여자하고 한국 가서 잘못 살면 업체 욕하시고 저 원망하실 거잖아요. 어떤 여자도 뭐 35년, 37년 차이 나는 여자도 해드릴 수 있어요. 돈만 많이 주신다면 해드릴 수 있어요. 단 나가서 잘 살고 못 살고 저한테 얘기하실 필요 없어요. 그런 여자한테 가서 막말로 해서 뭐 5천만 원이고 1억이고 너그 집에 줄게 니 가서 그냥 가라 하면 되겠죠. 그럼 그게 정상적인 여자와 정상적인 남자고 정상적인 업체는 아니잖아요. 저는 정상적인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어떤 게 두 사람이 내하고 잘 맞는 여자니까 그거는
객관적으로 제가 이제 프로필을 보내보라 그러거든요. 신랑들한테. 프로필을 보내보라 그러고 이러면 또 통화를 합니다. 프로필을 보고. 근데 얘기를 더 해보면 뭐 이런 얘기하면 뭐 하지만 뭐 제가 26년을 이 일을 하는데 통화하면 알아요. 아, 이거 좀 이상한 사람이구나. 그럼 신경 안 씁니다. 얼마나 웃긴 게 자기가 앞전에 베트남 여자하고 결혼을 해서 그 여자가 뭐 바람이 났네, 뭐 도망을 갔네, 이래서 이혼하고, 그리고 뭐 한 5년 정도 있다가 다시 이제 저희 회사를 통해서 이제 재혼을 하는 그런 남성분도 꽤 있어요. 그런 남성들일수록요, 더 젊고 더 이쁜 여자를 원합니다. 그럼 제가 성함하면서 그런 말 합니다. 아니, 앞에 여자 살아봤는데 아직까지도 이쁘고 젊은 게 좋으냐? 자기도 모르게 그렇게 선택을 해요. 제가 이제 보통 남자분들 프로필을 받으면 남자분들 보고 이제 어떤 이제 여성을 좋아하는지, 뭐 원하는 나이대, 키, 그 다음에 문신 여부, 뭐 자녀가 있었으면 또 아니면 뭐 있어도 양육을 안 하는 이런 걸 쭉 받아요. 그걸 써요. 그러면 제가 최소한 아무리 못해도 한 2명에서 3명, 많으면 한 5명 정도 제가 그 조건에 맞는 여성을 이제 해서 추천을 드리거든요. 거기서 선택해서 하시는 분들은 실패율이 확 줄어요. 전 실패 안 합니다. 근데 이제 제가 추천드리는 분은 싫고 본인이 이제 원하는 여성 뭐 이래가지고 이제 얘기를 해요. 그러면 대부분 젊고 뭐 이쁘고 나이 어린 애를 선택을 하죠. 그럼 제가 통화하면서 그럽니다. 이 감당이 되겠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분들 생각은 그런 것일 수 있을 거예요. 아니, 한국에서 내가 몇 살인지 어떻게 사는지 다 얘기를 해줬고, 그거를 여자가 동의를 하면 한국에 와서 도망을 가면 이거는 내 잘못이 아니고 그 여자 잘못이지, 이렇게 생각을 해요. 정말 그럴까요? 거기에서 남자분들의 잘못이 없을까요? 제가 봐서는 남자분들의 잘못이 80입니다. 여자분들의 잘못은 20이죠. 뭐냐? 나이를 알았고 뭘 알았는데도 혹시나 하는 마음에 간 그 여자분의 잘못입니다. 그 정도의 잘못이지. 그럼 그게 뭐 업체의 잘못은 있냐? 제가 이 업을 하고 해서 그건 아니라 그런 케이스는 업체 잘못 없습니다. 업체에서 그런 젊은 분을 뭐 추천을 해서 밀어가지고 억지로 결혼시켰다면 모르겠지만 그게 아닌 이상은 남자분 잘못이죠. 제가 가끔 가다가 차에 여자를 자꾸 비유해서 죄송한데, 내가 쉽게 말하면 소나타나 뭐 현기차를 타야 되는 딱 좋은 이제 그런 정도의 그건데, 보기에 뭐 BMW나 벤츠를 타고 싶어요. 뭐 람보르기니를 타고 싶어요. 페라리를 타고 싶어요. 그런 매장에 가서 그런 매장에 차를 사면 그게 판 사람의 책임입니까? 아니죠. 판 사람이, 이 사람이 뭐 재산 상태가 얼마 되고 이게 뭐 할부금이 납부가 되고 뭐 그런 거는 할부금은 자기가 받아야 되는 거니까 또 뭐 안 주면 막말로 해서 차 가져오면 되는 거잖아.
자기한테 어울리고 맞는 여성을 찾으십시오. 그거는 회사도 여자도 모르고 본인이 가장 잘 아십니다. 그걸 모르시겠다. 그러면 자기가 있는 그대로 얘기하시고 회사가 추천을 하시면 그 여성을 만나시는 게 확률이 제일 좋습니다. 내가 나이가 40대 후반이고 50이 넘어갔는데 이제 19살, 20살짜리 젊은 애한테 밑에다가 댓글 답니다. 뭐 사랑, 참 개풀 뜯어먹는 소리죠. 뭐 얼굴도 안 보고 사진 밑에다가 사랑해요, 뭐 보고 싶어요. 그게 정상적인 사람입니까? 정상적으로 나이 먹고 그런 거 합니까? 전 제가 안 해봐서 그런지 저는 정상으로 도저히 안 보입니다. 그냥 차단시켜버리죠. 제가 그 밑에 한 번 정도는 답니다. 여기 국제결혼 업체니까 하실 말씀 있으면 카톡으로 상담하시라고 합니다. 근데 뭐 한 사람이 뭐 그런 거는 안다는 사람은 안 달아요. 아예 안 달고 그냥 상담을 하죠. 나이 60인데 뭐 서울 뭐 어디 살고 뭐 한국말을 썼는데도 알아보지도 못하겠어요. 뭘 훔쳐서 산대요. 뭘 훔친다는 건지 모르겠고 거기 버젓이 이제 2003년생이라고 돼 있어요. 근데 그 밑에다가 뭐 한국에서 나오고 살아요. 뭐 서울 오면 연락 주세요. 뭐 하세요. 뭐 사랑해요. 그거를 뭐 그냥 쭉 다는 것도 아니고 5분 간격으로 막 사진마다 그렇게 달아놓습니다. 그게 정상적인 남자로 보일까요? 물론 그거 여자분들이 보는 거 아니죠. 우리 그 밴드나 이거 여자분들 못 봅니다. 제가 뭐 한국에 있는 여자분들도 저는 차단하니까요. 가끔 가다 보면 한국에 있는 여자분들이 우리 회사를 뭐 신고하고 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거 하지 마시고 올해는 결혼을 하시려면 본인한테 잘 맞는 사람을 찾으십시오. 이쁘고 젊은 여자 찾는 게 아닙니다. 본인한테 맞는 사람을 찾으시면 돼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